자, 요거 우리 한계남 동지가 또 읽어봅시다. 이처럼 사물과 운동은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을 짓는다. 변화와 운동의 발전력은 주체 내부의 내적 모순에 있다. 모순은 대립과 투쟁, 균형과 불안, 분열과 통일 과정을 순환한다. 노동자와 자본가처럼 어느 한 측면이 다른 한 측면을 이겨내야만 끝나는 투쟁, 이것을 적대적 모순이라고 한다. 노동자와 관료처럼 상대방과 공존할 수 있는 비적대적 모순도 있다. 농촌과 도시의 갈등,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갈등, 시온 노동과 고된 노동의 갈등은 고도의 공동체 사회에서 극복될 수 있는 비적대적 관계이다. 네. 적대적 모순은 다 아비지 않은 거고, 이 관료는, 자, 자본주의 사회의 관료는 당연히 있죠. 사회주의 사회의 관료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회주의 사회. 예? 관료가 관료는 뭐냐면은 직업 공무원이죠. 평생 공무원 우리처럼 수십 년 동안 계속 공무원만 하는 사람, 신분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한 직종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이게 관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관료 있죠. 사회주의 사회 관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회주의 사회. 예?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 관료 있어요. 맞아, 사회주의 사회도 관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관료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죠? 노동조합에서 상근자가 상근자를 잘 안 두는 데도 있대요. 제가 정확한 건 없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전임자 제도를 많이 사용한다더라고요. 채용 상근자보다는 가능하면 전임자, 그러니까 조합원이 와서 돌아가면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엄청난 커다란 노조에서만 가능하죠. 그리고, 노동 조건이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데가 잘 돼 있다는 가능하고,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노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료는 노동 관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조합원과 관료가 대립하기도 하지만 공생할 수도 있죠. 대립하는 거 있어요. 관료가 조합원 위에 올라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행정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 조합원들은 또 바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관료들 말을 다 듣죠. 노동 관료들 말을. 그렇지만 이 노동 관료와 노동자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한다면 조합원들과 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는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어느 한쪽을 이겨먹으려는 것. 이게 적대적이지만 병존이 가능한 거는 비적대적입니다. 자, 도시와 농촌. 여러분, 농촌이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한계남 동은 어디가 살기 좋아? 도시가 좋다고 해서 농촌은 다 없앨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다 필요해요. 도시도 필요하고 농촌도 필요하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때요? 농촌은 도시에 종속돼 있죠. 그죠?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고속철도 놓으니까 지방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고속철도 놓으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고속철도 놓으니까 출퇴근할 뿐만 아니라 쇼핑도 서울에서 하고 병원도 서울로 다니죠. 그죠? 물론 상가들이 서울 사람이 천안 올라오는 게 많겠어요? 천안 사람이 서울 올라오는 게 많겠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돼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 도시와 농촌이 병존을 하죠.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 고속철도나 도로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다 이 자본가나 혹은 노동자들이 이 광역권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한 거죠. 제일 좋은 건 어때요? 독일 같은 데는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30만, 40만 이런 데가 많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지만 몇만 명 이렇게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건 어때요? 여러분,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시면 되게 좋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뭐 1시간 반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자족형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와 농촌은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들려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갈등이죠. 이거는 생산력이 높아지면 육체노동이 줄어들죠. 사람이 손으로 했던 것들을 이 기계가 하죠. 자동차 공장 옛날에 어때 사람들이 남성 노동자들이 드라이버나 망치로 이런 걸 자동차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컨베이어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은 여성도 많죠. 자동차 공장에 조립工여성들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육체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갈등이 모든 노동을 정신노동으로 할 수도 없죠. 둘 다 필요한데 조화가 될 수 있다. 쉬운 노동과 고된 노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적대적 이 관계라는 겁니다. 또 하긴 않는데 이제 동지들 간의 관계도 비적대적인 관계죠. 동지들 간의 관계.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그죠?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 조직 간의 관계는 비적대적.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다 죽여요? 아니죠? 정파가 다르더라도 NLPD 다 필요하죠. NL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NL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분단 사회잖아요. 그죠? NL이 있는 건 NL이 나오게 되는 사회적 조건이 있는 거죠. 분단 사회. 분단이 안 된 사람에는 안 되고 통일됐다면 NL이 이렇게 있으라 해도 NL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계급 모순이 있는 조건에서는 PD라는 PD가 어쨌든 계급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민족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 그죠? 이제 조화될 수가 있어요. NLPD가 같이 가야 돼. 옛날 민주노동당 때 NLPD가 같이 갔을 때는 진보정당이 되게 잘 됐어요. 지금 속칭 말하는 NL당이라는 진보당 따라져 나가고 뭐 PD당 따로 나가져가고 옛날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형편없죠. 별로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요. 옛날 민주노동 때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그죠? 건강보험 하나로 이런 운동에 상당히 많이 사회적 파급력이 있었고 보수정당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진보정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동지적 관계가 항상 병존할 수 있는 이 비적대적 관계냐? 서로 죽이는 관계도 있죠. 서로 죽이는 애외적인 상황.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지적 관계는 상호 존중과 애정에 기초를 할 경우에는 비적대적 문제로 서로 병존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병존을 거부하고 서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유시 참변 사건 알죠? 자유시 참변은 어때요? 러시아 혁명 초창기에 한국의 독립부대들이 러시아의 자유시에 피신했어요. 일본군을 해서. 근데 여기서 독립군 정파끼리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쟁이 무장투쟁으로 발전했어요. 소련군이 무장해제를 명령했는데 이 무장해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진압했어요. 무력 진압.
그래서 엄청난 사상자가 났어요. 같은 사회주의자인데도, 그죠? 소련이나 이 독립군 정파는 당연히 사회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 조직 간의 동지 간의 애정과 공생적 관계, 애정과 공존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비적대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서로 병존하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동지를 동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죠?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그러한 관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문제를 잘 못 풀면은 적대적 관계로 내부 문제를 잘 못 풀면은 마치 이 적과 적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한계남 양주동지 문제도 서로 지금 형사 고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서로 죽이려면 안 돼. 제명하고 이런 형사 고발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동지적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병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병존할 수 있도록 애정의 근거에서, 그죠? 우리가 일반 노동자 민중도 애정 어린 관점으로 보는데 동지적 관계에서 애정 어린 관점을 봐요. 동지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성격이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를 잘 서로 양보해가면서 토론해가면서 해나가야지. 쟤는 골치 아프니까 쟤는 빼고 가자. 쟤 때문에 우리 조직이 안 된다. 쟤 말 없으면 우리 조직이 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비적대적 모순의 해결 방법은 일방은 타방에 대한 극복이 아니라 양자 상호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합 조화와 접근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담당했던 가사노동은 사회와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남녀 분담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하는 높은 생산력이 가족과 사회 및 국가의 재생산에 있어 남녀의 조화와 접근을 보장한다. 서로 상호 비판하면서 또 자기 비판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다는. 그래서 한계남 동지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건데, 한계남 동지가 그 서울대 병원에 처음에 가서 비정규직 투쟁도에서 엄청나게 성과를 많이 올렸어요. 새벽에도 출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저녁 때도 하고 병원 노조의 특성상. 그런데 이제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2, 3년 그렇게 하면 몸이 힘들죠. 몸이 힘들면 쉬어야 될 시간을 줘야 되죠. 그런 걸 요구했을 때. 그래서 나는 좀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너무 힘드니까 좀 줄여달라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말이나 야간에 당분간은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원래 노조라는 곳이 특히 병원 노조의 특성상 정시 퇴근, 정시 출근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면 야간 노동도 하고 주말 노동도 하는 게 맞는데, 네가 지금까지 한계남 조직국장이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으니까 그러면 몸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그러면 주말이나 야간 노동은 좀 안 하는 방식으로 하고 몸이 회복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너는 노조 활동가가 왜 주말 야간 넌 왜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 더군다나 조직국장 말고도 다른 국장들이 많겠죠. 다른 국장들이 많은데 일이 딴 사람이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눠 가지 않고 한계남 국장에 몰렸을 때 이거를 동지들이 서로 나눠 갖고 이렇게 해서 상호 비판과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한계남 동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의 노동, 연장 노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달라. 그것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시간의 수당이라도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 무슨 노조 간부가 무슨 시간의 수당을 달라. 너는 아무래도 너는 여기 노조의 상근자로 일하는 게 맞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남 동지의 취지는 너무나 힘드니까 시간의 수당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시간의 노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게 안 되면 시간의
수당이라도 달라. 그러면은 시간의 수당 주기 쉽겠죠, 당연히 노조에서. 그러면은 적절하게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과 자기 비판을 통해서 조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조 상근자가 시간의 수당을 얘기하냐. 쟤는 노조 상근자 할 자격이 없다. 너는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동지적 관계가 비적대적 모순의 방법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적대적 모순의 방법으로 풀리죠. 한겨남 동지 제명까지 당했습니다. 제명. 제명이라는 거는 나가라는 얘기, 너랑 같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한겨남 동지라고 가만히 안 있죠. 한겨남 동지도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동지적 관계가 비적대적 모순으로 풀어야 되는데 적대적 관계로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비적대적 모순의 해결 방법은 토론, 상호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해서 서로 조화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동지에 대한 애정, 인간적인 애정을 갖고 있었는 남녀 간의 가사노동회 같은 거 되게 심각했죠. 심각한데 가사노동의 사회화. 빨래, 그죠? 옛날에 빨래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뜨거운 물 안 나오면 찬물로 빨래하려면 우리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가 제 중학교 때까지 공장 다녔는데 밤에 와서 찬물로 빨래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부인들만 이제 일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부인들만 와서 밤에 빨래하고 이러면 힘들겠죠.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런데 세탁기가 생겼어. 세탁기로 돌리는 건 남편도 할 수 있죠. 진짜 부엌에서 빨래하는 거는 남편이 되게 하기 싫어하겠지만 세탁기 돌리는 정도는 남편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 밥하는 것도 이제 어때요? 전기밥솥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할 수 있죠. 큰 불평불만 없이. 그래서 이렇게 생산력이 높아져서 과학기술이 발전해지면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거는 가사노동을 여성이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분담할 수 있고 아니면 밥공장, 타가소 이런 것처럼 해서 사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것도 남녀 분담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출산할 때 어느 나라인데 우리는 출산하면은 남성이 자기 부인 출산하는 곳에 우리는 그 출산 장면에 출산해서 지금은 저거 하나요?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그러나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떠지? 어느 나라인가 외국인 곳을 보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된대요. 출산할 때 옆에서 꼭 지켜 있어야 되고 손도 잡아주고 그 출산 과정이 남성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아는 물론이고. 그래서 육아도 이제 옛날 같이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을 때는 육아에 관한 부담이 되게 많으니까 남성들이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실 아침에 보육원이라든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거거든. 그러면 남편도 할 수 있고 부인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 남녀 분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적대적인 관계. 과거에는 이제 가사노동과 육아 때문에 이런 부부가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쓰려는 게 책 제목이 아파트 공산주의예요. 아파트 공산주의.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1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5000세대다, 몇천 세대다 한다면 아파트에서 공산주의를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은 식당 몰처럼 아파트 3, 4천세대면은 아파트 단지에 식당 몰을 만들어가지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자기 집에서 해 먹지만 평상시에 맞벌이 부부들은 집에서 밥 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사분담, 육아에 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소련에서의 이 문제가 있었는데 소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사노동을 소련에서는 국가가 책임졌어요.
좋은 것 같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국가나 공동체에서 이 가사노동, 그러니까 육아를 유치원이나 보육원에서 책임졌는데 유치원 보육원에 24시간 애를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성이 그대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성 입장에서는 야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가 뭐 집에 와서 이것까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가사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사회화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남성이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남성에게 의무를 해줘야 되는데 소련에서는 그게 부족했대요. 소련에서는 가사노동은 국가가 다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사노동은 국가와 남편이 남성이 국가와 남성이 공동으로 같이 해서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국가가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소련 남자들은 집에 와서 가사노동 안 했답니다. 그래도 소련의 그 맞벌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맞벌이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맞벌이를 사회주의. 그래서 소련에서도 이혼율이 되게 높았는데 소련의 여성들은 일하는 엄마죠. 일하는 엄마는 한편으로는 엄마의 역할도 강요받고 한편으로는 여성 노동자의 역할도 강요받아서 소련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가사노동 문제는 단순히 생산성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면 남자가 같이 그거를 분담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남성들의 그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녀의 조화와 접근이 가능하죠. 이게 안 될 경우는 뭐 이혼을 많이 하죠. 이혼을 많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대리물 중에는 남녀처럼 통일이 강조되는 경우와 계급 모순처럼 투쟁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해결의 경우 국가를 미상체로 보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사회와 계급은 통일과 조화가 우선된다. 주체 철학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에선 적대적 계급이 통렬했기 때문에 각 계층 사이의 대립보다 통일과 조화가 우선된다. 즉 사회주의에선 투쟁보다 조화가 사회 법칙이라고 한다. 후르쇼프가 소련을 노동자 국가가 아닌 전 인민의 국가라고 본 것도 이와 유사하다. 봅시다. 이제 모든 거는 다 바뀌어요. 계급 모순이 투쟁이 강조된다 그랬죠? 이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계급 모순, 계급 간에는 이 투쟁이죠? 이런 투쟁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어떠냐는 거죠. 먼저 사회주의를 볼 때 자본주의 우파 사상을 봅시다. 헤겔. 자, 헤겔은 어떻게 봤어요? 자,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면은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국가로 가기 전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응? 지자체? 아니, 더 작은 거. 지자체부터. 가족부터 더 작은 거. 부부? 부부보다 더 작은 거. 나? 그렇지, 개인. 개인이. 헤겔은 개인부터 시작해요. 이 개인과 개인, 여기는 남녀 문제도 있고 다 있겠죠. 이 개인간, 부모와 자식. 그 다음, 이 개인의 문제를 혈연적으로 극복한 게 뭐예요? 혈연적으로 극복하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혈연적으로 극복한 거. 가족? 그렇죠, 가족이죠. 자, 야만의 시대에서는 어땠을까? 막, 남성들이 여성들을 갖다가 막 유린했겠죠, 그죠? 야만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막 남성들끼리도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동물의 왕국 맨날 그런 것만 나오잖아. 사자놈은 어때요? 심지어 그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암사자가 자식이 있으면 숫사자하고 성교를 거부한답니다. 그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부양하려기 때문에. 그래서 숫사자가 새끼를 물어 죽인답니다. 자기 새끼가 아닌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암사자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야만의 세계가 가족이 되면서 극복이 되죠. 그죠?
일부 일처제도 되고 하면서 가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혈연적으로 극복한 게 가족이야. 자, 가족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뭐래, 아버지들은 다 내 가족, 그죠? 내 가족이 제일. 우리 자식, 그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그죠? 다 어때? 가족 이기주의죠? 가족 이기. 김씨 가족, 이씨 가족이 맨날 쌈질해.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야, 그러면 이 가족이 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극복한 게. 가족과 가족의 대립을 극복한 거. 어? 가족들끼리의 그렇지. 대립을 극복한 거. 사회죠, 사회.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계급도 있고, 계층도 있어요. 계급, 계층. 자, 계급, 계층은 어때? 계급 이기주의죠? 노동자는 어때? 월급은 많이 달라고, 데모하고, 자본가는 어때요? 월급을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 착취하려고 그러고, 상인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속여가지고 값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윤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와 같이 계급과 계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해요. 이 계급과 계층을 모여서 만들어서 이거를 조화시키려는 게 뭐예요? 그렇지, 국가. 해결은 여기까지밖에 안 갔는데, 칸트는 더 나갔어요. 칸트는 국가와 국가를 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칸트는.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가가 더 나가면 어디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더 나가면 국가들끼리 모이면 뭐예요? 응? 제국주의? 세계. 그래서 세계 국가, 코스모폴리탄. 여기까지 하는데, 칸트는 여기까지 하는데, 해결은 일단 국가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해결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게 가족이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한 게 사회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게 국가야. 국가가 장땡이야. 국가가 최고 수준이야. 그래서 세계는 국가를 이상처럼 보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는, 사회와 계급이 통일과 조화. 그래서 해결의 국가가는, 이 국가에서는 대립이 없는 국가예요. 이게 국가 안에서는 계급과 계층이 다 조화되어 있는 게 이게 해결의 국가관. 이런 국가관은 어때요? 왕이나 하는 거죠? 짐의 품 안에서 모든 인민들이 다 편안하고 동등하다. 니들끼리 싸우지 말라. 다 내 자식들이다.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 해결의 우파적인 이제 국가관이에요. 막스주의 국가는 어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막스주의 국가는 계급 투쟁이죠? 계급 투쟁. 사회주의 국가는 어때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급 투쟁이 있을까 없을까요? 계급 투쟁. 자, 그럼 혁명 과정을 봅시다. 통상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로 가는 혁명이 있어. 혁명을 거치면 혁명 직후에 혁명 되자마자 자본가들이 다 사라져요? 혁명 되자마자 재벌은 빨리 없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몇 명이에요? 영세자본가가. 영세자본가가 뭐 한 500만 명 되나? 더 넘을 거야, 이거는. 500만 명 되는 자본가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나? 불가능하죠. 혁명 직후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또 농민도 있네. 농민이 병존해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상적으로 이제 과도기라고 그러는데 이 과도기를 중국이나 이런 제3세계에서는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소련에서는 신경제 정책을 할 때, 레프할 때가 이 시기예요. 사회주의 혁명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본가들이 남아있는 시기야. 그 다음에 이제 돼서 이제 자본가가 일소가 됐어. 자본가가 소멸했어. 소멸해서 전 인민이 자본가가 소멸하면 어때? 전 인민이 노동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자본가가 소멸하면 전 인민이 뭐가? 자본가가 없어. 그럼 어때? 전 인민이 노동자가 되는 건가? 노동자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죠. 그렇잖아. 노동자라면 노동자는 임노동이잖아. 임노동자. 그렇죠? 그러면 자본가가 없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존재하나? 존재하잖아. 인민? 그렇지. 임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죠. 자본가한테 고용된 임노동자는 없지만 어쨌든 노동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죠. 다 노동으로 먹고 산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혁명 직후에 독점 자본은 사라지지만 영세 자본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남아 있어요. 여기는 계급 투쟁이 아직도 남아 있죠. 자본가가 사라져가지고 모든 전인민 계급이 노동 계급화가 되면은 여기는 이제 계급 투쟁이 없죠. 여기서 노동계급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임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주체 철학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적대계급이 소멸했기 때문에 대립보다는 통일이 우선되고 여기서는 모순도 존재하죠. 사회주의 사회도. 근데 적대적 모순이 아니라 비적대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모순은 비적대적이다. 비적대적이다. 다시는 누굴 이기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죠?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 죽이거나 깜빵하거나 재산을 뺏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직후에 자영업자들이 있죠. 이 자영업자들. 혁명 직후에 자영업자들하고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하고 대립을 하죠. 그렇잖아요. 혁명 되자마자 파리마켓 없을 수 있어요? 혁명 되자마자 저기 식당에 설렁탕집 없을 수 있나? 못 없을지. 설렁탕집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들 설렁탕집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 설렁탕 주인과 계급 투쟁이 있겠죠. 그렇죠? 설렁탕 주인은 덜 주려고 그러고 알바하는 사람은 더 받아요. 이럴 수 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누구를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혁명 직후의 자본가는 주로 영세 자본가인데 이들을 노동계급화로 만들어요. 노동계급으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까요? 강제로? 설렁탕집을 빼서 설렁탕집을 국유화해? 설렁탕집을 국유화해. 설렁탕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설렁탕집 국유화하면은? 응? 가만 안 있지. 야, 니들이 무슨 사회주의 해가지고 말이야. 서민들 먹고 살게 했더니 우리 가난한 이 조그만 설렁탕 집을 국유를 해?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하겠죠. 또 반대로 농민의 토지를 국유화해. 야, 이제 사회주의 됐으니까 네 토지 내놔. 농민들한테 땅 한 1000평밖에 조그만 데 농토지.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근데 농민도 소자산가잖아. 사회주의에서 소자산가를 놔둘 수가 없거든.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첫 번째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 설렁탕집에 가서 그러는 거지. 야, 이제 사회주의가 국가가 됐어. 이제 대기업이 없어졌어. 너 고기는 어떻게 사고, 재료 같은 건 어떻게 너가 살 거야, 개인이. 이제 니네 설렁탕집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구매해, 단체로. 그지? 단체로 구매해. 이렇게.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협동조합.
협동조합. 그럼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 협동조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설렁탕 집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설렁탕 집 옆에다가 있잖아. 구경식당을 만드는 거야. 구경식당이 더 싸겠어요? 설렁탕 집이 싸게 똑같은 메뉴가. 경쟁력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열악하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거부하는 설렁탕집은 어떻게 되겠어? 망해. 설렁탕집은 망해. 지가 경쟁력이 안 돼서 망하는 거 불만은 있겠지만 인정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협동조합으로 가야 돼, 협동조합으로. 자, 협동조합은 사유예요,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죠. 사유가 아니다. 그죠? 집단적 소유죠? 네. 집단적 소유야. 이렇게 해결됐죠, 그러니까. 집단적 소유. 자본가가 사라졌네, 집단적 소유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더 나가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한 단계 더 나가. 협동조합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야, 너 협동조합 좋아. 너 설렁탕집, 네 자본만큼 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렁탕집이 불만이 하나도 없죠. 자본만큼 지분을 인정해 줘. 자본만큼 지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이윤도 어떻게 베푸네? 이윤도 그죠? 지분만큼 줘요. 지분만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분만큼 줘. 근데 이 협동조합하고 이 구경식당하고 만약에 경쟁을 시킨다면 어디가 더 경쟁력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거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 협동조합은 기껏해야 지역적 차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협동조합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두 가지예요. 살려면 국영화로 전환하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윤 있죠, 이윤. 이윤을 축적했잖아요. 이윤을 축적했으니까 이 이윤을 축적한 다음에 이 이윤으로 자본가의 지분을 사는 거야. 자본가의 지분을 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산다는 건 뭐예요? 유상몰수 한다는 거죠? 유상몰수. 야, 지금 있잖아. 협동조합 이 상태로 계속 가고 너 이렇게 하면은 옆에 구경식당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저 지분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네 지분을 내가 줄게. 사회주의가에도 돈이 있죠, 화폐. 지분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협동조합이 되냐면 이제 자본의 지분이 사라져. 그러면 이제 전에는 자본의 지분이 있으니까 자본의 지분만큼 이윤을 배분했죠. 이제 자본이 사라지니까 이윤이 아니라, 그죠? 이윤이 아니라 노동의, 그죠? 노동의 대가. 임금이라고 합시다. 임금을 분배하는데, 분배하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이제? 이윤을 임금 형태로 분배하는 이 기준이 자본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노동한 양이야. 노동한 양만큼.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재산이 있고 없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대적 모순이 설렁탕집 주인과 아르바이트의 적대적 모순이 사라졌죠. 여기에서는 어때? 이 협동조합에서는 사장과 주인이 없죠.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다 하니까. 이렇게 돼요.
한 가지 예만 들고, 과도기 논쟁도 해야 되는데, 과도기 논쟁은 다음 시간에 하고, 중요한 거는. 요 예 하나만. 내가 지금 합법적으로 내가 평양에 갔다 왔어요. 금강산하고 개성은 이제 많이 갔는데, 합법적으로 평양의 고려호텔, 민주농당시에 합법적으로 갔어요. 내가 술을 줘가지고 평양 고려호텔에 있는 바를 다 다녔어, 밤에. 호텔 안에 바가 있어요. 거기서 바를 한 4군데를 다녔는데, 사실 이제 조사하러 다닌 거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그게 뭐야, 월급, 돈을 어떻게 가져가냐, 돈. 일한 만큼. 뭐, 사실 임금은 아닌데, 어쨌든, 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 한 달 동안 일해서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똑같이 나눠 갔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옆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옆집은 다르대. 왜 다르냐? 그러니까, 바마다 수입이 다르잖아. 그래서 개인 간의 경쟁은 없지만, 집단 간의 경쟁은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집단의 구성원은 더 많이 가져간다더라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장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배인은 뭐 이렇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서 사회주의의 이 초기에 사회주의 되자마자 재벌은 바로 국유화죠. 나머지 자본가들은 점차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많이 하는 게 협동 조합이에요. 딱 2분만 더 해볼게요. 쿠바는 직업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직업이. 근데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2가지였는데, 하나는 쿠바 사람이 미국에 많이 가가지고, 미국의 친척이 달러를 송금해. 이게 달러가, 쿠바 같은 사회주의에서 달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달러 송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는 개인 관광 안내로 달러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 자, 돈 많으면 뭐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가게 하려고 그러죠, 가게. 개인 관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여행 사업을 하려, 여행 사업.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사에서는 자연 발생적인 직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쿠바가 직업을 법제화했지만 모두 다 막을 수가 없어. 강제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 가이드가 달러를 벌어서 여행 사업을 해서 자본가가 소자산가가 되려고 그러더라. 소자산가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새로운 계급 갈등이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폭력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결했어? 국영 여행사를 만들었어. 국영 여행사하고 개인 가이드하고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개인 가이드 하는 사람 쫄딱 망하겠죠? 그래서 자본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달러 송금한 거. 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죠? 돈놀이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고급 가전제품이죠. 고급 가전제품을 백화점에 풀었어. 그래서 달러로만 결제죠. 달러로만 결제. 그래야지 돌아다니는 달러를 흡수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항상 이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 여유 자금. 그럼 이들은 항상 소자산가가 되려고 그래. 소자산가. 소자본가가 되려고 한답니다. 국가가 끊임없이 이러한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데 그건 폭력적 조정, 즉 적대적 모순이란 폭력적 조정이 아니라 비적대적인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적대적인 모순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뭐, 지금 여기 뭐. 이때에 협동조합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다르지. 네. 말은 똑같은 협동조합인데. 그거 한마디만 할게. 막스가 뭐라 그러냐면, 라살이라는 사람이 협동조합 사회주의를 말했어. 협동조합.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협동조합 사회주의. 협동조합이 공산주의가 협동조합이 사회주의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협동조합 사회주의가 나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 다음 시간에 할게. 너무 길어. 중요하고. 그 다음 시간에 꼭 내가 또 써놔야 되겠다. 협동조합. 길어. 협동조합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협동조합, 자본주의 협동조합. 우리 사회적 기업 되게 많죠? 이거 되게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